지금은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신세가 좀 처량해졌습니다. 자, 목포 투기가 확정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전 재산 다 내놓고 알거지가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사실상 폭로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정의로우며 뭐 결과는 뭐 공정하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한 이 문재인 정권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데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징역형을 받았을까요? 자, 손혜원 전 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나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이야. 6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발탁해서 더불어민주당 내가 만들었거든, 이름을. 자, 어쨌든 손혜원 전 의원 집권 초기만 해도 뭐 민주당에서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손혜원이 과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의 백이 없었다면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6번인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차례나 보훈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또 이 사회주의 활동이 과거 전력으로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되기가 힘든데 이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손혜원 부친 손용우 씨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대를 맨 사람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손혜원 특혜 사건, 손혜원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 사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먹고 책임은 공무원 한 명이 지게 만드는 것. 지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전 수사, 지금 2명의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력한 권력이 지시를 했을 겁니다. 위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불법 의혹 사건. 자,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데 이건 역시 이규원 검사가 뭘 믿고 그렇게 불법을 알면서도 자행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들은 출국금지 요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되기 전에 미리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윗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수사 역시 물증에 따라 수사하면 공무원들은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윗선, 이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손혜원 특혜 의혹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목은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문 정권다운 결말,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 독립유공자로 특혜 선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서운 재심사를 지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냈다는 혐의로
국가보훈처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한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이 손 전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서 유공자 선정을 신청했다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우진은 무사하고 손혜원은 무사하고 이 전직 국장만 이렇게 징역형에 처해집니까? 자, 이 사건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만나 이 부친의 서운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피우진 전 처장의 지시로 직권 재심사가 이루어졌고 그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됩니다.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내규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기동창 절친 손혜원 전 의원을 위해 국가기관이 발벗고 나서서 개인 민원을 성사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손용우 씨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은 6번이나 이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니까 갑자기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그것도 내규까지 바꿔가면서. 자, 손 씨 조서에는 1947년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 체계였다고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서 북한을 위해서 일했다, 이적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행사에 손혜원 전 의원의 모친에게 건국헌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합니다. 다 보시오. 나에게 충성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 특혜 사건에 가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 때문입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특혜 사건 혜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검찰은 불법 행위의 직접 당사자인 손혜원 전 의원과 피우진 전 처장은 소환 조사 한번 안 했습니다.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두 사람 다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료가 없다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자기들의 특혜는 특혜대로 다 누리면서 검찰 보고 개혁해라 개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 이익공동공용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의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조차도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름대로 뭐 필사의 카드로 한번 던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코로나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과 이익을 공유하자,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자, 국회에서 이 이익공유제가 토론된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협력이익공유제였는데 취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방법인데, 이것은 구소련 시대 이 계획경제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비판이 당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게 힘든 걸까요? 자, 이낙연 대표 이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하자,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시끄럽습니다만 딱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이 좋아서 이익공유제지 이게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다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이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며 코로나 양극화에도 이겨야 합니다. 격차를 줄일 체계적 창의적 제도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돈을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낙연 대표의 발상을 가지고 지금 국회가 뜨겁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같은 사람은 실현 불가능 방안이다.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얘기한 것으로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정의당도 과거에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위상이 점점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힘든 이유는 이 핵심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는 말을 이낙연 대표는 반복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식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홍익표 단장에게 달려있다, 맡겼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니까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그 개념적 뿌리가 협력이익공유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은 2016년 11월 8일 소위원회에서 딱 한 번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당시 정방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옛날 소련에서 구소련의 계획경제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복잡한 수식과 산식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정부 측은 반대한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계획경제상의 가격을 설정할 때 복잡한 수식과 산식이 있어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이 몇 차 협력업체까지 이익을 나눠야 하는지, 나눈다면 각 협력업체가 이익에 기여한 몫을 어떻게 계산할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당시 정방기 차관은 맨 앞에 있는 대기업부터 맨 끝단에 있는 가내수공업까지 이익을 나눠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부나 법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우리 경제체제 내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들 겁니다, 정말. 자, 이런 협력 이익 공유제를 한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것도 첫 관문은 코로나19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일입니다. 누가 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같은 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본 대기업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구분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익공유제는 방역조치로 인해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못하게 되는 기준에 대한 불만에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나눠서 또 얼마나 더 많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기여하고 이걸 계산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 지금 당시 정차관은 성과가 금전적으로 딱 나타나면 과사기가 되게 편한데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공정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훈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성과 공유제의 실태를 언급하며 이미 예정돼 있던 납품 단가 인하를 조금 해주고 혜택을 받겠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이익 공유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상의 문제, 사적 계약의 부분 등은 더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헌법 문제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사전 이익 공유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소원 내면 어떡할 겁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헌법 정신을 어겼다는 문제 때문에 헌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법상 통상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낙연 대표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불쑥 던져버렸습니다. 화두를 던진 게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경에 처해 있고 이낙연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점점 더 폭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2월에 28%까지 이낙연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당시 2위는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였습니다. 14% 수준이었습니다. 2배쯤 많았던 이낙연, 압도적인 2위.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2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여론조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무리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공유제라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소련의 계획경제냐? 지금 이낙연은 대한민국 경제 가뜩이나 민주당이 기업 규제를 많이 해서 사회주의냐고 비판하는데 이건 역시 사회주의로 가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불쑥 내놓은 유치한 발상이 아니냐 싶습니다. 아무튼 이